2-18 자장이 벼슬을 하여 나라의 녹봉을 받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많이 들어서 의심을 없애고 그 밖의 아직 듣지 못해서 잘 모르는 것은 신중하게 말하면 실수가 적어진다. 많이 보아서 의심을 없애고 그 밖의 아직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 것은 신중하게 행동하면 실수가 적어진다. 말에 실수가 적고 행동에 실수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중용받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기에 따르면 자장은 공자보다 48세 어렸다고 하죠. 그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의 태도를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 역시 앞에서 설명한 2-17과 3-15에서 강조한 호문, 즉 묻기 좋아하는 태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 세 구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인물은 바로 23년간 연임하여 스웨덴의 가장 긴 총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타게 엘란데르입니다. 원래는 스웨덴 역사상 23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총리직을 맡았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지만 키가 무척 커서 붙여진 별명이기도 했죠. 그는 재임 기간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따뜻한 국민의 집이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기서 그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이른바 모교 클럽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웨덴 역시 좌파와 우파 그리고 노사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이는 복지국가 건설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때 타게 총리는 난 목요일이 한가하니 목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하며 얘기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끼리만의 유유상종 모임이 아니라 매주 목요일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23년 동안 정이 조금씩 쌓이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그간 알지 못했던 인재들을 발굴하여 기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웨덴은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했고요. 1969년 그가 총리직을 퇴임할 때 머무를 집이 없자 스웨덴 국민들이 그에게 별장을 지어준 것은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근검절약하고 나를 버리며 오로지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일관했는데 어찌 백성들이 그러한 지도자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또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은 잊히지 않고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전해져 내려갈 겁니다. 2-19 애공이 물었다. 어찌해야 백성들이 복종하겠소? 공자가 대답하셨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올곧은 이를 등용하여 올곧지 못한 이들을 바로잡으면 곧 백성들이 지도자의 선함에 감동하여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올곧지 못한 이를 등용함으로써 올곧은 이가 묻히게 하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올곧음이 뭔지 이해해야 합니다. 좌전 소공 14년의 기록을 살펴보죠. 진나라의 형후와 옹자가 축 지역을 가지려고 오랫동안 다퉜는데 이 일은 본래 법 담당인 사경백이 판단해야 할 업무였지만 마침 다른 일 때문에 초나라로 가느라 자리를 비웠다. 이에 한 선자의 명으로 숙어가 대리로 그 일을 판단했는데 사실 잘못은 옹자가 했지만 옹자가 그의 딸을 수거에게 바치자 수거는 잘못을 형후에게 덮어씌웠고 결국 형후는 분노하여 수거와 옹자를 모두 조종해서 죽였다. 한 선자가 숙향에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묻자 숙향은 옹자는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뇌물로 속였고
수거는 공정해야 할 소송을 거래하는 물건으로 여겼으며 형후는 사람을 함부로 죽였는데 하서의 잘못을 미화하는 혼과 뇌물을 받아 관료의 권위를 더럽히는 묵,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적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니 세 사람의 죄는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일에 대해서 공자는 숙향이 수거의 친형인데도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함으로써 예로부터 내려오는 올곧음을 따랐으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편에서 10개의 눈으로 숨은 것을 바라보면 바르고 고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올곧음을 나타내는 직은 바로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의로움을 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알 수 있죠. 대통령이 청렴결백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럼 그 아래의 장관들은 그 의중을 알아차리고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겠죠. 반면에 대통령이 비리로 얼룩진 인물을 장관에 임명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차관이나 국장 등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겁니다. 왜냐하면 직속 상관이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중용을 받으니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실망하고 나아가 반발할 겁니다. 정치는 이처럼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물론 정치는 한 사람만 잘해서 될 순 없습니다. 역대로 태평성대를 구가한 시절에는 임금과 그를 보필하는 충신들이 늘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 단 한 명이 어떤 길을 걷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는 크게 바뀝니다. 나집 라작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냈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언변이 뛰어났고 전직 총리의 아들로서 국방부 장관과 부총리를 거쳐 총리가 된 엘리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인종과 빈부격차를 이겨내는 하나된 말레이시아를 외쳤고 이러한 정치 이념 실현을 위해서 국영 펀드를 내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 투자금을 해외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펀드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생 기업에 10억 달러, 한화 1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기업 대표는 나집 총리 의붓 아들의 친구 조 로우였죠. 그는 유흥업계에서 큰손 중의 큰손으로 불렸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을 초대해서 큰 파티를 종종 열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집의 아내 로스마흐 만소르는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보다 더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한 번의 해외여행에서 쇼핑한 상품이 제트기 한 대 분량을 넘기도 했다는데 조 로우는 이처럼 사치스러운 로스마흐에게 많은 돈을 상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시작된 TRX 금융센터 건설이 더딘 진행 끝에 중단되면서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었고 조사 결과 부채만 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피와 땀이 들어간 국영펀드는 이들의 사치와 돈 세탁으로 사라졌는데 조 로우가 이 중 27억 달러를 횡령했고 또 그중 7억 달러는 나집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2-22에도 보이니 함께 살펴보죠. 12-22 번지가 어짐에 대해서 물으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따르는 것이다. 번지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다. 하지만 번지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올곧은 이를 뽑아 굽은 이들 사이에 섞으면 굽은 이들을 곧게 할 수 있다. 번지가 물러나 자를 만나 말씀하셨다. 방금 내가 스승을 뵙고 앓음에 대해 물었는데 스승께서는 올곧은 이를 뽑아 굽은 이에 섞으면 굽은 이를 곧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자아가 말씀하셨다. 심오하구나. 스승의 말씀이. 순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때 고요를 선발하여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상나라의 탕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윤을 선발하여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조정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요순이 어짐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백성들이 따라서 어지러졌고 걸주가 포악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백성들이 따라서 포악해졌다. 지도자가 명령하는 바가 백성이 좋아하는 바와 반대되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얘기 대학. 이제 이를 바탕으로 다음 얘기의 기록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알아볼까요? 요임금과 순임금이 세상을 다스리자 백성들은 선해졌지만 한나라와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거림금과 주임금이 백성을 다스리자 백성들이 포악해진 거죠. 지도자는 백성들의 거울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죠. 따라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품성 역시 결정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기 마련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지도자의 불만을 가져서 반발하면 지도자는 그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없겠죠. 그래서 예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왕과 무왕의 정치는 목판과 대 쪽에 기록되어 드러나 있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곧 그 정치가 흥기하게 되고 적합한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그 정치는 멈추게 됩니다. 얘기 중용. 이처럼 최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올바른 인재 선발인 겁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판과 대쪽은 방책, 즉 선왕들의 행적을 새긴 나무판과 대나무 조각을 나타냅니다. 당시는 한나라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죠. 따라서 여기서도 문왕과 무왕의 정치 기록이 바로 문이고 이는 주나라 문왕과 무왕의 정치 행적을 기록한 도의 내용이 되며 나아가 공자의 도는 문왕과 무왕의 정치, 즉 소강사회의 통치 이념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2-22에서 번지가 어짐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다음 구절 역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7 공자가 말씀하셨다. 임금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따른다 해서 도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배우려고 애쓰지 않을 수 있는가? 마음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도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가? 즉, 도라는 것은 어짐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마음가짐, 충만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자는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다른 구성 요소들로 확대 및 심화 학습해야 비로소 온전한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